우리는 지금껏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이미 수십 번 사과를 했다고 옹호하면서 더 이상의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런 한국 대통령을 처음 본 것처럼 우리도 이런 근본 없는 대통령은 처음 봅니다. 곧 끌어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윤석열이 저지른 만행은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금 사과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상식이고 그게 정의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당신들도 우리도 처음 본 한국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원래의 한국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원구TV 수요일 진행을 맡은 열린민주당 대표 김상균입니다. 제 옆에는 시사 예언자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원구입니다. 네. 근데 오늘 그 멘트는 열린민주당 대변인 같은 멘트로. 저는 요즘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네. 오늘 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런 한국 대통령은 처음 봤다라고 하면서 일본에서 칭찬 일색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한국 대통령인가 아니면 일본의 끈아풀인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좀 하루하루가 좀 부끄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끈아풀 정도가 아니고 일본에서 파견한 총독 정도 위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되게 공교롭게도 그 기시다 총리는 지지율이 막 급상승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근데 뭐 얼마 전에 했던 발언 중에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그냥 그 실수가 아니고 네. 이미 작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지지율 같은 거는 지금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근데 사실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1%라고 하면은 탄핵돼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들의 뜻하고 전혀 반대로 가는 그런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청장님은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본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게 나쁘게는 생각 안 해요. 네. 왜냐하면은 그 역사적인 우리 흐름은 일단 그대로 봐야 된다고 보고. 네. 그 다만 이제 일본이 그 이런 태도 지금 우리한테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죄를 했잖아요, 자기들이. 네. 어쨌든 잘못됐다는 인정했으면 그 기조 위에서 그대로 가면 좋은데 네. 그걸 자꾸 덮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네. 한번 사죄해놓고 그걸로 네. 끝이다. 그거는 사과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네. 어쩔 수 없이 자기들 입으로 뱉은 거지. 그렇죠. 그 상황을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려고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지금도 그 사죄의 그 기본 사죄를 한 그 생각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때 그거는 뭐 그 한번 했으니까 그건 끝이고 네. 이렇게 하면은 사죄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나 일본이란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일본을 뭐 우리의 적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는 맞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모든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계속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이 네. 뭐 그냥 일본을 좋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독일하고 비교를 해보면 독일도 2차 세계 대전의 그 전범 국가잖아요. 네. 근데 독일은 계속해서 사과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 자기들이 그 침범했던 뭐 불란서라든지 뭐 그 당시에 그 주변 국가들을 계속해서 사과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지금 뉘우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독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일본은 그런 자세가 아닌 거지. 네. 제가 이제 외국에 잠깐 살 때 아주 젊었을 때입니다. 미혼일 때입니다. 일본 아가씨를 잠깐 만났어요. 일본 아가씨를 만나갖고 이제 뭐 술도 먹게 되고 뭐 그래갖고 분위기도 이제 무르익고. 근데 이 일본 아가씨가 갑자기 그 상황에서 아니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을 싫어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이제 내적인 갈등을 했죠. 이 대답을 길게 끌고 갈 거냐, 그냥 패스하고 마음에 들었나요? 그렇죠. 진도를 나갈 거냐. 근데 또 이 한국 사람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임진왜란부터 이제 쭉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깰 생각으로 했구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내적인 갈등이 좀 심했죠. 근데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하면 최소한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하면은 좀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부터 쭉 얘기하고 일본이 위안부를 하고 뭐 강제징용 얘기를 쭉 했어요. 몇 시간이 걸렸는데 근데 제가 그때 놀랬던 건 이 여자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몰라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잘 지내면 좋은데 왜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냐라고 억울해하는 거였었던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역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좀 어렸을 때 느꼈던 건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결국은 이런 역사들을 안 배우는 분위기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사실 우리 역사라고 하면은 고대사도 있고 근대사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고대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모든 그 문물을 받아간 나라로 이제 그 실제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본 극우들은 그 자체를 다 부인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당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당군을 자기들의 무슨 뭐 그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는 아미테라스인가 뭐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뭐 동생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아류다. 그리고 일본의 해 있잖아요. 일본 태극기에 보면 붉은 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일본이라는 게 니폰이라고 하는 그 해의 자리인 거예요. 그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또 그렇게 만들 수 있게 거기서부터 먼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본의 근데 우리 역사를 잘 살펴보면 고구려 신라 백제 우리가 그 역사 시대에 삼국 시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그 조상들이 글로 건너가서 지배층이 되었다는 게 그게 지금까지 현대적 그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부터 시작해서 한데 일본은 임나일본부설이라고 말 많이 했잖아요. 그 가락국 속에 임나일본부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지배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온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그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당연한 우리의 원래 속국이었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일본도 일본이 그때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도 명나라를 치는데 원래 우리나라를 갔다는 건데 거꾸로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 보면 거꾸로단 말이에요. 백제의 문물이 다 갔고 그 신라 사람들도 그쪽으로 갔고 그때 강개토 대왕이 막 넓힐 때 가락나라의 사람들이 그 잔존 세력들이 전부 다 일본 가서 그게 일본의 지배층을 형성했고 지금 천황도 백제의 후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역사 교육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은 그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이해를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역사 교육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그 일본과 한국의 역사가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일본 쪽의 해석들을 우리 정부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라서 앞으로의 어떤 역사 교육의 중요성도 더 그 좀 크게 대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역사 공부를 전혀 잘못 배웠다.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 손잡고 일본에 가서 그 봤던 그 당시만 해도 우리보다는 일본이 조금 잘 살았죠. 개화가 먼저 되다 보니까 그게 잘 살았던 면들을 그걸 보고 이제 그 어릴 때 그 추억 그 속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지금 가가지고 개인적인 그 단상을 대통령이 돼 가지고도 가서 한다는 건 그건 진짜 위험한 생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이 윤석열 같은 경우는 검찰의 버릇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요번에 이제 그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제일 웃겼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기시다 총리한테 윤석열이 찾아가서 야 너가 일본 정치인들 중에 술이 제일 세니? 그러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정상 간의 그 만찬에서 이 얘기가 나와도 되는 수준인가요? 그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제 제가 왜 검찰의 그런 술 문화에 대해서 좀 아느냐면 제가 청와대 근무를 할 때 검찰들이 나왔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가장 내세우는 게 술 잘 먹는다는 걸 항상 앞에 내세우는 거야. 그래서 아니 술 잘 먹는 게 무슨 그 자랑일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친구들은 술 잘 먹는 게 자기 자랑이고 그다음에 술 그 폭탄주의 문화도 검찰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원래 그 섞어 먹는 게 우리 검찰의 문화다. 그러니까
검찰의 문화인데 원래 그 섞어 먹는 게 원래 군인들 문화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군인들이 그 워커를 그 신는 신발에다가, 신발 구두 군인들 신는 구두에다가 술을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마시면서 폭탄주가 거기서 시작됐다. 그렇게 들었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그 당시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술은 자기들이 그렇게 폭탄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검찰이 왜 폭탄주를 왜 만들었을까? 근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고 하면은 지난번에 왜 그 한동훈의 장인 네. 그 진영국. 진영국 네. 그 사람이 이제 폭탄주를 먹다가 실언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조폐공사에 네, 파업 유도했다는 걸 이제 술 먹고 드러났는데 네. 그 폭탄주를 제조해서 그랬다더니 폭탄주를 왜 제조했냐 하니까 그 섞어 먹어야지 그 도수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도 검찰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검찰이 폭탄주 문화의 원조고 그 진형구가 마치 폭탄주를 제조해는 원조처럼 그렇게 막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제가 요즘에 연일 빵빵 터지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 어쨌든 만찬을 하고 있으니까 잔을 부딪히잖아요. 예. 근데 그 잔을 원샷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그 기시다가 놀랬답니다. 깜짝 놀랬답니다. 그 윤석열 씨가 만찬에서 건배를 하고 그걸 원샷을 해가지고. 그 폭탄주는 그 마시는 방법이 네.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청와대에 있을 때 검찰하고 이제 술을 마셔본 이제 안 지기 위해서 이제 네. 원래 술은 국세청이 인허가권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주세를 관장하고 주세도 하니까. 관장하고 무슨 라벨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게 국세청이 다 장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제조권은 국세청이 있는데 당신들이 뭔데 이 술 폭탄주를 너가 제조했다 그러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같이 이제 술 먹으면 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술을 이제 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폭탄주는 제조하면은 중간에 나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꺾어 마시면 안 되고 먹다가 쉬었다가 다시 마시는 게 아니라 네. 폭탄주는 폭탄주를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네. 폭탄주는 마실 때 바로 원샷에 다 마시는 거예요. 그게 원래 폭탄주예요. 네. 그냥 중간에 먹고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폭탄주가 아닌 거죠. 네. 지금 우리 김 대표도 폭탄주를 안 먹어본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뭐 폭탄주를 꺾는다 그런가? 네. 그 중간에 놓고 마시면은 그건 폭탄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폭탄주는 제조하면은 한 원샷에 다를 마셔야 그게 폭탄주 원래 그 먹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폭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먹고 나서 어쨌든 실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이 정상회담이고 정치가 되게 희화화된 게 어쨌든 이제 기시다 총리가 만족했으니까 곧 방한을 한다고 회신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마지막 잔을 마시면서 다음 잔을 이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윤석열 씨가 지금 하는 그게 대통령으로 사는 일이 아니고 검사들이 하는 그 이 술 버릇, 네. 술 뭐랄까 할까 하나의 그 술 태도, 네. 술 먹는 방식 이런 거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되면은 술을 먹을 자리와 안 먹을 자리도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정상들을 하고 이렇게 자리를 할 때는 저런 폭탄주를 제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야말로 거기서 무슨 친구 만나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상대방을 무슨 제압하거나 뭐 그런 게 외교라고 잘못된 아주 사고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네. 그럼 가서 그 사람들도 통용이 되는 양해를 구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은 방식으로 술을 마시고 해야 되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네. 그런 식으로 마시는 거는 그 예의가 아니죠. 일단 네. 그 일본한테 가서 그걸 떠나 가지고 그건 예의가 아니다. 네. 심지어는 이제 그 기시다한테 물어봤을 때 너가 제일 잘 마시니 그랬더니 아니다. 오부치 의원이 제일 잘 마신다. 그 오부치 선언을 했던 그 오부치 총리의 딸이 일본 정치계에서 술을 제일 잘 마신대요. 그래서 결국 윤석열이 오부치 딸도 만나고 왔나 보더라고요. 술을 마셨대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다음번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방한해서 한 잔 더 하자 2차를 하자라고 했었을 때
김밥 천국을 데려가면 음. 오므라이스도 먹고 돈가스도 먹어야 되니까 국내에서 오므라이스랑 돈가스를 다 취급하는 데는 김밥 천국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뭐 리텐가인가 하는 식당이 일본의 상징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김밥 천국이라고 하는 이 대중 음식점 서민의 상징이 있으니까 기시다를 뭐 청와대가 됐든 대통령실이 됐든 그런 만찬이 아니라 김밥 천국 가갖고 술 한잔 먹으면서 뭐 오므라이스든 돈가스든 먹으면 그러면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김밥 천국에 데려가서 네. 라면을 끓이고 네. 거기다 계란 하나 풀어서 네. 그렇게 먹여주는 것도 방법이니까. 자, 근데 이제 술 먹은 게 핵심이 아니라 지금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해서 들리는 게 일본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한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다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 뭐 아니다라는 그 갑론을박이 있고, 특히 오늘 또 나온 기사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출 문제를 언급을 했다 그러거든요. 예. 근데 마치 우리나라가 잔은 반을 채웠으니 나머지 절반은 일본이 채울 거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는데 그 나머지 절반을 방사능 오염수를 채우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거 보면 네. 대통령실에서는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 그 정상회담 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네. 그리고 뭐 이야기는 직접 난 듣지는 못했다.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게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아니다라는 그 절대 부정은 못하고. 그리고 전부 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하는 거지. 네. 그런데 언론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 보면 뭐 피해가는 이야기들이 네. 좀 의제가 아니었다. 그럼 정상적 의제는 아니었고 그럼 다른 그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있었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런 없었다라고 네. 못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뭐 독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오염수 지금 그 방사능 오염수 네. 그거를 갖다가 방류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초계기 뭐 문제 이야기라든지 네. 이런 우리 상당히 우리 국민들로서는 민감한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그게 그 어느 중에 하나만이라도 네. 만약에 사실로 있었고 그거를 대통령이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냥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냥 듣고 있었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라면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그 부분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기야 뭐 자기는 오염수 마시는 그거는 관계 없어요. 네. 개인이 마시는 거는 그 독도가 뭐 지 개인으로 그런 한다.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개인 윤석열이가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그럼 내려와 가지고 가서 일본 놀러 가 가지고 네. 그래 이야기하는 거 아무 관계 없고 그렇죠. 그냥 듣고 있어도 관계 네, 없고 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아니라고 소리했다는 말을 못 하고 있어.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뇌피셜을 돌려보면 그 모든 이야기가 이 2차 만찬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만찬에는 그 참모들이 배석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 그리고 통역만 배석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통역. 네. 그럼 기시다 입장에서는 나는 말을 했다라고 만들고 크게 의제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시다 입장에서는 얘가 술 먹고 있는데 분위기도 좋고 야 독도 문제도 있고 초계기도 있어. 근데 윤석열은 당황했을 수도 있잖아요. 바보니까. 근데 그냥 듣고만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일본 쪽에서는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공식 의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애꿎은 통역이 또 그 바이든 날리면 되든가 그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뭐 나중에든 어쨌든 그런 외교 관례 이런 건 다 기록을 남기게 돼 있잖아요. 네. 그 자체가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네. 어쨌든 대통령의 흔적을 안 남길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런 게 나중에 대통령 기록으로 나오면은 지금 당장 그게 드러나면 사실은 네. 바로 탄핵으로 연결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걸 지금 공식적으로 인용 안 해주고 짐작을 할 수 있을 네. 뿐이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사람 조용할 수 있는데 지금 조용도 안 하지만
앞으로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흘러나오게 되면은 확인되는 순간에 아마 심각한 문제로 발전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만약에 나중에 일본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했던 얘기들을 근거로 추후 차기 정부에다가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이번 대통령실에서 그 해답을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건 단지 윤석열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요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원래 애초에 120시간을 후보 때부터 주장하던 양반이 69시간을 얘기했다가 젊은 사람들의 반대에 봉착하니까 건강권을 생각해서 60시간에 캡을 씌웠어야 되는데 안 한 거는 유감이다라고 분명히 그 해놓고. 수석부장관 회의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대변인은 또 아니라고. 근데 다음 날 대통령실에서 그건 단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청와대 두 정부에서 대통령을 모셨던 우리 청장님 입장에서 이게 가능한 사건인가요,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네. 이건 대통령실이 아니에요. 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근무할 때는 비서들은 입이 없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네. 눈과 귀만 있고 네. 그거를 이제 들어가지고 보고서로 이제 보고하면은 모든 말은 대통령 중심으로 나오게 돼 있는 네. 거고 네. 비서가 무슨 다 비서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 뭐 대변인이든 뭐 누구든 간에 그렇죠. 다 비서지. 그 사람들이 무슨 대통령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오로지 존재하는 네. 자들인데 근데 대통령 개인 생각이라고? 네. 대통령 개인 생각이 대통령실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 대통령 개인 생각이고 이거 대변인 생각이 따로 있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그런 조직으로는 있지만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생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네. 대통령 개인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대통령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지. 그게. 네. 그 아니면 혹시 다른 의사결정권자가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 대통령실은 오로지 대통령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개인 생각이라는 말이라는 그 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대통령실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대통령 개인 생각이 대통령 이야기예요. 네. 다른 사람들 이야기 비서실은 마치 뭐 별도의 대통령이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할 수 없는 얘기니까 별도의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네.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주 69시간 노동 문제를 갖고서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부부 싸움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김건희의 의중은 다른 의중이 있고 윤석열의 의중은 다른 의중이 있어갖고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게 아니냐라는 그냥 우스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그렇게 그거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정말 이 아마추어도 아니고 이거는 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 게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고 대통령실이라는 게 뭐 대통령을 제외하고 뭘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이야기라고 하면 대통령 개인 생각은 대통령 생각이고 대통령실의 생각이라고. 네. 그렇죠. 계속 강조하지만 네. 그 다른 이야기는 성립이 안 되는데 저 따위 하는 비서실은 전부 다 갈아치워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만행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특히 저도 개인적으로 뭐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해갖고 사람들이랑 술자리를 많이 하는데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서 계속해서 술 먹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술을 아무리 잘 먹는다라고 해도 폭탄주 한두 잔을 마시고 나면 판단이 좀 흐려지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일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퇴임하시고 나서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임기 중에는 대통령이 중대한 결정을 24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찬장에서도 뭐 외국 정상들이랑 건배를 할 때도 포도주스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그 홍보수석에 의해서 공개됐었던 사안이 좀 떠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책임 있는 대통령이다라고 하면 최소한 그 정도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일개 개인의 그 자리가 개인을 네. 위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국군 통수권자 자 위치에 네.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이 술 한잔 먹고 그냥 야 저놈들 북한 저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미사일 계속 쏴대는데 우리 한번 쳐. 네. 이러면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술을 떡이 되도록 먹고 네.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 저러다가 진짜 그런 실언이라도 하면은 술 먹고 했는 소리든 뭐든 간에 대통령 지시는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만약 안 따르면 그는 항명이 되는 항명이 거죠. 되는 네. 거고. 그래서 전번에 그 왜 사열할 때 열중시열하고 하는 그 명령도 네. 대통령이 안 내리면 하는 그는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그렇죠, 명령이 그렇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사회자가 대신한다든지 네. 이런 거는 그게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그 영이라는 게 우리 영이 선다, 영이 안 선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대통령이 하는 그 지휘 그 영은 이거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술 먹고 만약에 그런 실수를 한다, 큰일 나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핵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그 핵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서 잠시 마취를 한다든지 하는 네. 경우에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그렇죠. 그 넘겨주고 네. 하거든요. 통수권 네. 그 자체를. 그런데 그런 그 술을 먹고 정신이 없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퇴임하시고 봉화를 내려가시는 길에 진영인가 그쪽에서 막걸리 한 잔 드시면서 아 기분 좋다라고 했던 그 장면이 그러니까 임기 5년 동안 단 한 번도 술을 안 드셨던 거잖아요. 예.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퇴임하고 어쨌든 간에 고향 내려가면서 그 막걸리 한 잔 먹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도 대통령 깜이다 아니다 표시가 나잖아요. 네. 지금은 취임하고 얼마 안 있다가 한번 왜 그 개슴추리한 눈으로 해서 얼굴이 벌겋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부축받아가 그럴 정도. 네네. 그게 그런 사진이 한번 나왔잖아요. 네, 그 사진도 나오고 술집에서 그 술 먹고 그 일행들아 거기 술 먹던 사람들이 기념사진 찍었던 것도 빨개져 갖고 찍었던 것도 나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일본 가가지고 그럼 술 한잔 먹고 기분 좋다고. 네. 그 독도 그 돌밖에 없는 섬에 무슨 뭐 당신들 가져.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네. 그럼 섬상납인 거죠. 엄청난 거죠. 그거는 네. 진짜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불안한 거야 지금. 네. 아 정말 엉망진창인데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최근에 많이 난다라고 했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비교를 좀 하실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이인규가 책을 쓰고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뇌물을 받은 게 맞고 시계도 받았고 뭐 이래가지고 고인을 거의 뭐 능욕하는 수준의 책을 최근에 그 발매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인으로서 제대로 역할하지 못했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개인적인 비리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나는 검사였고 떳떳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썼는데 그런 분위기가 결국은 지금 검사 정부가 출범해서 모든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이 세상이 마치 검사인 것처럼 하고 검사가 정의롭다라고 하는 그 강요를 하다 보니까 가능한 지금 분위기인 거잖아요. 이런 기회를 틈타 가지고 네. 이제 그 동안에 그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네. 내가 이 검사들이 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좀 나도 나와가지고 뭔가 한 자리 해야 되겠다 하고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거는 사실은 그 가장 큰 원죄는 나는 이명박한테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퇴임 이후에 봉화에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찾아뵀어요. 네. 근데 이런데 그 당시에 이명박 입장에서는 뭐
강우병 그거로 인해 가지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 밖에 나오지도 제대로 네. 못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 당시에 국세청에 네. 그 한상률이라는 자한테 이거를 노무현 대통령을 치는 거를 지시를 한 걸. 근데 제가 그 직접 그 지시가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걸 내한테 전해줬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시를 했고 그걸 잡기 위해서는 태강실업 박연차 회장을 을 조사를 해야 된다. 네. 근데 태강실업 베트남에 태강실업 그 신발 공장이 있으니까 그 신발 공장에 가서 세무 조사를 하면 네.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뭘 줬는 게 나올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 세무 조사를 시키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저를 처음에 끼우려고 했다니까. 물론 그 뒤에 조사는 제가 가진 않았는데 네.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세청장을 했던 친구가 그 당시에 그 조사를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고 네. 그걸 가지고 국세청에서 세무 조사를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태광실 그 베트남까지 안 가고도 그런 저거를 받아낸 게 뭐냐면은 그 태광실업 안에 있던 직원이 네. 그거를 지금 뭐 알려진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네. 해드리자면은 그거를 그 장부하는 여직원한테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네. 그걸 들고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검찰로 넘겼고 네. 검찰 장부에 뭐가 기록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 그 당시 이인규가 중수부장하면서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욕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내용을 지금 전 잠깐 그 책은 안 보고 네. 언론에 나온 걸 잠깐 보니까 2008년도 2월 22일이더라고. 네네. 2월 22일이 언제입니까? 2008년도 2월 22일이면은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22일이면 25일 날 취임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이명박이가 취임을 하는 게 2008년 2월 25일이에요. 네. 그때 아마 대통령한테 뭐 뇌물을 주려고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렇죠. 뭐냐면 뭐 권한도 끝나고 없고 나오는 사람인데 끝나고 나오는 사람이니까 맞죠. 지금 봉하러 내려가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한테 뭐를 했다면은 그야말로 뭐 그 호의로 네. 뭔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네.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윤석열이가 이재명한테 하는 그런 유사한 짓거리를 한 거지. 네. 지금 그 당시에 그거를 지가 잘했다고 지금 책에다 그걸 기록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는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저는 그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네. 그럼 듣고 들을 네.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책에다 써가지고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부정한 일을 한 사람. 노 대통령은 직접 그 부분을 모르고 있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네. 이 내용이 지금 보면 아들한테 뭐를 해주기로 네. 했다는 건데 조카 사위하고 네. 그걸 어떻게 직접 하기도 안 하고 그걸 어떤 뭐 만약에 대통령을 알게 해가지고 뭘 얻어내려고 했다면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기억으로는 그래요. 이 정상문 씨라고 그 총무비서관이 있었는데 그 총무비서관이 이 대통령이 퇴임 후에 먹고 살 길을 무슨 열어놓지를 않는 거야 이 사람이. 네. 그러니까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네. 대통령이 돈도 안 받고 아무하고도 저걸 안 하는데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라는 게 지금 대통령한테 쓰게 하는데 네. 그것도 꼭 필요한 곳에서만 쓰고 안 쓰니까 이거는 대통령께서 그만두고 난 다음에 좀 쓸 수 있도록 하자고 놔뒀다가 가지고 있다가 그게 문제가 돼가 그 양반도 네. 감옥에 갔어요. 네. 그런 사람한테 이걸 가지고 씌워가지고 네. 막 그 당시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이재명 조리돌림 한다듯이 네. 그거 가지고 온 동네 뭐 그때 논두렁에다 시계 버렸니 하면 맞습니다. 그 네. 국정원하고 짜가지고 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내가 지금 저는 그 생각 그 흐름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정말 들어보면 열받는 거야 이게. 그렇죠. 당연히 그럴 그런데 것 지금 나타나가지고 지가 뭐 정의로운 검사였던 것처럼 정말 천벌을 받을 거예요. 천벌을. 그러니까 조금만 부연 설명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총장님한테 들었던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이게
뭐 며칠 날 이제 취임하게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그리고 퇴임하는 대통령인데 그 며칠 전 한 뭐 하루 일주일도 안 이틀이죠. 되는 하루 이틀, 22일이다라고 하면 하루 이틀이 네. 왜냐 24일 날은 비워줘야 되거든. 인수위가 만약에 출범하게 되면 청와대에 들어와 갖고 그 인수위 그 직원들이 다 모든 사람들을 다 업무에서 배제한다면서요. 업무에 그건 한 2달 전에 배제하고 이미 당선되고 나면 인수위 사람들이 청와대를 접수하고 저는 모든 직원들 다 나와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 그때 아니, 저한테 해주셨던 거. 김대중 대통령이 내가 청와대에 있었고 네네.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올 때 그때 연결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수평 그 같은 진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우리는 그때 어디를 내려가냐 하면은 네.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청와대 네. 가면 도서관으로 출근한 거야. 아까 전직 정부에 있었던 모든 청와대 직원들은 도서관으로 다 도서관에 모여라. 가서 근무를 시켜요. 너네는 책이나 보고 있어라. 아니 그러니까 뭐 앉아가 책이나 보고 시간이 네네. 없으니까 네네. 출근을 하니까. 네. 그러고 그 자리를 전부 컴퓨터가 뭐고 다 세팅을 새로 하고 네. 자기들이 그 전부 접수를 해가지고 이미 그런 시기예요. 그래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넘어가는 시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는 시기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건데 그 당시에 그 인수위가 실제 권력으로 등판하기 며칠 전에 뇌물을 수수했다라고 하는 건 성립할 수가 없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니 내일 모레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네. 오는데 거기다가 뇌물 갖다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정말 너무 청렴하게 사니까 자식들한테 대한 아무런 대책도 안 만드니까 돈 있는 독재가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 태강실업 그 박연차 씨는 상당히 그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자식들한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준 거라고 좀 네. 보는 게 더 맞다. 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좀 궁금한 건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한상률이 그 청와대로부터 마치 오더를 받아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자금 조사를 하는 상황에서 자칫하면은 그 청장님께서 그 조사에 투입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투입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만약에 투입됐으면 국세청장 한번 하시지 않았을까요? 국세청장 하는 게 하기보다는 제가 그걸 할 수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가정.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되게 의아한 게 그 뒷부분에 하셨던 말씀이 당시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의 뒷조사를 하는데 조사에 투입됐던 사람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을 했다고 좀 말씀하셨거든요. 초대 국세청장을 했는데 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열이 받아가지고 네. 문재인 정부에다가 항의를 했어요. 당시에. 네네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국세청장으로 그 임명을 하느냐.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내가 아는 몇 지인 국회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미 뭐 이 정부가 그런 내용 모르고 했는 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나를 설득을 하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 이 문재인 정부 이따위로 인사를 하다 하면은 뭔가 제대로 안 되겠다. 그때 약간 그런 이상한 느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적폐청산을 기치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매일 촛불 저를 들고 만들어진 정부였잖아요. 근데 그따위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아이고 오늘 내가 너무 감정이 올라와서. 네, 제가 익히 경험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전하실 때는 그 정상적인 평상시의 안원구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그 총선 때 울렸거든요, 청장님. 버스 타고 가면서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제가 측근 옆에서 이제 보자 하셨던 분이라 갖고 궁금한 걸 여쭙다 보니까 이 눈물이 터지셔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울컥울컥 하시고 좀 흥분하시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존경했던 분에 대한 그 예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며칠 됐죠? 며칠 전에 제가 되게 이상한 기사를 하나 봤는데 국민의힘 의원 하나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더라고요. 네. 근데 그 구속영장을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지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현역 국회의원. 예, 현역 국회의원이요. 예. 근데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 불체포 특권은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이거는 사전에 이렇게 딱 그 각본이 짜여졌다라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좀 많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기사 본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을 내가 혹시라도 기소되거나 할 때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면서 각서를 돌리고 있대요. 네, 저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부결을 시켰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민주당이 네. 그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요거 이전에 노웅래 네. 의원이 있었잖아요. 네.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뭐 한동훈이가 국회에 와가지고 네. 막 무슨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있고 뭐 하면서 했는데 네네네. 그 이후에 지금 아직 기소가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최장 동안 맞습니다. 기소한 네. 언제 기소할지 모르는 거야. 네네. 사실 그럴 정도로 체포 동의안을 꼭 안 해도 그 정도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은 바로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놓고 사실 그런 건 체포 동의안 필요가 없어. 네. 그냥 명백한 자료가 있는 거는 구속해서 그 증거를 혹시 인멸할까봐 구속을 시키는 건데 네. 그거 없이 국회에 와서 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네. 이렇게 명확한 그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데 말라고 체포 동의안을 왜 신청을 그렇죠. 해요? 안 해도 되는 거야. 지금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자기들 그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국민의힘당 소속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들이 굳이 그런 명확한 자료가 있다면은 그냥 기소하면 되는 거야. 네. 이 원래는 기소라는 게 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맞죠. 네. 구속을 안 하고 왜냐하면 방어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구속을 시켜가지고 손발을 묶어놓고 링에 올리겠다는 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그게 가장 옳은 기소의 네.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뭐 그게 국힘당이든 민주당이든 그걸 떠났어. 결과적으로 그 뭐 하머라는 사람이 네. 국회의원 그 이름도 뭐 생소하더라고요. 하영재요. 예. 그런 사람을 이제 내가 볼 땐 국힘당에서 이제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카드로 쓰는 거죠. 네. 그건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신경 쓸 필요 없다. 네. 아니 뭐 구속되든 안 되든 불기소하든 그냥 이걸 보고 자기들이 내용을 보고 정말 심각하면은 그냥 구속 체포 동의를 해주고 네. 아니면 안 해줘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노웅래 의원이나 하영재 예. 의원이나 똑같이 대하면 되는 거예요. 내용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마치 씌워놓은 것이 이게 마치 불구속을 하는 것을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하려는 하나의 정치적 작대지 이게 진짜 무슨 제대로 된 이야기가 아니다. 네. 원칙대로 하면 된다. 네. 그렇게 나는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이제 저는 스토리라인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웅래 의원을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못할 정도인데 체포동의안을 먼저 국회로 보냈잖아요. 네. 근데 한 번 이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게 만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부결시킬 거니까 또 부결시키게 만들고 그럼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던가 아니면 자기네 편만 감싸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영재 체포동의안이 올라가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다 찬성하는데 민주당이 만약에 반대를 해서 부결되면 민주당은 특권을 옹호하는 수구 집단처럼 만들고 또 체포동의안을 만약에 가결시키면 너네 편은 부결시키고 남의 편은 가결시키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을 옥죄기를 들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정치 검찰들의 하는 지금 수법이죠. 네네. 정치 검찰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치에 개입을 하는 거죠. 네. 사실은 그런 정치 검찰들에 대한 상대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 생각해요. 이거 원래가 네. 처음부터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다. 네. 너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면은
검찰이 국회에다가 이렇게 체포 동의할 것 없이 바로 기소하면 된다. 네, 네. 구속이라는 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도주할 일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증거인멸은 증거인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하면 되는 거지. 네,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는 압수수색을 300몇 번이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증거를 인멸할 게 없어. 네, 그래서 저기 체포 동의안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일을 한 거다. 네, 그리고 여기 하영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이 사람도 할 수 있으면 압수수색 해가지고 저거 하면 되는 것이고 압수수색을 막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굳이 체포해가지고 기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뭐 그냥 놔두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 그거를 갖다가 무슨 방탄이라고 할 일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없다. 그냥 그 사안을 판단해 갖고 자율 투표에서 그냥 결과를 그냥 당당하게 받아들여라. 당당히 받으면 되고. 근데 네. 이게 언론이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네네. 지금. 언론이 그렇죠. 지금 정치 검찰하고 한 짝이 돼 가지고 맞습니다. 저는 이 언론의 호들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언론이 지금 정치 검찰한테 뭐가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모든 사안들을 보면은 정치 검찰한테 뭐 캐비넷 속에 뭐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이게 그게 뭐 어때요? 압수수색 뭐 마음대로 지금 영장 신청하면 뭐 자판 게 아닙니까? 네. 다 내주는데 그냥 받아가지고 그 해가지고 하면 되고 구속을 굳이 시킬 이유가 뭐가 있냐? 그죠? 이건 창피 주겠다는 건데 네. 하영재라는 사람은 이미 버린 카드고 네. 앞에 부분들은 이건 정치적 노름이지 이게 정치적 해석이지 아무런 그것도 아닌데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따라가는 언론의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고 네, 싶어요. 맞습니다. 언론이 이제 분위기를 잡고 마치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진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왜 하영재일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뭐 사건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뭐 나중에 날려도 되는데 왜 지금 하영재를 날릴까? 근데 이 사람 지역구가 예. 사천 남해 하동 이쪽이더라고요. 그럼 뭐 잘 됐네요. 네, 자기들 뭐 앞으로 이제 영남 쪽에는 네, 검사들로 다 박으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쪽에 그 박을 때 어차피 문제되는 한 사람 날리는데 그걸 카드로 쓰고 그러니까요. 그 몇 가지로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역위원장이 날라갔으니까 그 안에서 시끄럽게 공천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지역 출신의 잘 나가는 검사가 누가 있을까 제가 찾아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로 올라갔던 김우곤 변호사 예, 예. 그 사람이 그쪽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 지금 지지율도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김우곤을 계속해서 방통위원장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좀 안 좋은 카드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닐까. 그러면 김우곤한테는 1년 기다려라 하고 내년에 그 지역구로 공천을 줘서 국회의원을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도 뭐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네네. 자, 그런데 반면에 오늘 제가 인트로에서 시사 예언자라고 총장님을 소개했는데 예. 아우 답답해 죽겠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던 얘기 뭐 한두 해 전에 했던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메이저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으로 기소가 됐는데 언론에서 이 대장동 사건이 얼마나 실체가 없는지를 조금씩 얘기하는 기자들이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예. 오늘 그 428억이 빠진 상태로 기소된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428억은 네. 원래부터 없었던 거고요. 네. 저는 그 428억이라는 그 말 자체가 만들어지기는 그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그 녹취록에 네. 그 정영학이라는 친구가 네. 428억이라는 돈을 유동규한테 김만배가 유동규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얼마로 주면 되느냐라는 네. 걸 이야기하니까 그 정영학이라는 친구는 회계사잖아요. 네. 회계사가 뭐 세금 떼고 뭐 떼고 그동안에 공통비 뭐 빼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유동규 몫은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만들어진 돈이 428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범죄 수익의 숫자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저끼리 원래 그 천화동인 1호의 수익 중에서 유동규의 일부 지분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거를 주는 걸 합리적으로 정영학이라는 친구가 회계사로서 정리해 주는 돈이 428억이지 그게 만약에 다른 사람을 주기로 했다면은 그 금액으로 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한테 주기로 했던 돈이다. 네. 그러면은 그 돈의 그
그게 유동규가 아니고 이재명이라고 하면은 그런 공통비율 이런 거 빼고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냥 원래 약정했던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거는 이재명 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네, 실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한테 주는 돈이니까 경비를 떨어내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공범이라고 보거나 또는 그 유동규라는 친구는 이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고 이 일에 임발부됐던 거를 여러 네. 가지 정황에서 나옵니다. 네. 그럼 본인도 그렇게 시인하고 있고. 네. 그런데 그거를 유동규로 안 가고 이재명한테 줄락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네. 그러니까 428억은 이재명한테 주려고 했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그게 700억이다. 네. 그럼 700억을 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저것 다 띄고 그 유동규한테 가는 그 금액을 428억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해놨단 말이죠. 그걸 갖다 기소를 한다. 완전히 그거는 재판장에서 웃음거리가 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논리로 만약에 그 곽상도 씨의 아들이 50억을 받았다라고 해갖고 언론에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는데 실제 세금을 내고 나서 한 23억인가 수령을 했다고 24억 정도. 24억이요? 네. 그럼 24억 클럽이라고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세금 빼주고. 그 지금 곽상도한테도 만약에 그게 혐의가 씌워졌다면 50억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렇죠. 그 24억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똑같은 게 네네, 맞네요. 되는데 네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도 그걸 정영학이라는 회계사가 저끼리 계산에 의해 가지고 보면 그 안에 뭐 정재창이라는 사람한테 줘야 될 돈 150억 중에서 내야 되는 돈 얼마, 그다음에 또 세금 거기서 얼마 띄고 네. 뭐 이런 거 다 띄고 나니까 실제로 유동규한테 가야 될 돈은 428억입니다 하고 네. 계산해 놓은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딱 하는 순간에 완전 코미디가 되는 게 어떤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428억을 내가 기소를 못할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 기소하는 순간에 앞에서 뭐 주려고 했다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엉클어지는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 유동규가 아니라 이재명이한테 뭐 부탁을 하기 위해서 유동규한테 돈을 주고 이거를 정진상과 김용한테 돈을 줬다라고 이렇게 구성을 해놨잖아요. 네. 지금. 그것도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재명한테 돈을 주는데 이재명 측근들한테 그렇게 숨겨가면서 몰래 이재명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그거를 428억을 이재명 거라고 하는 순간에 앞에 게 모든 게 다 부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판사가 들으면은 정말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는, 그 검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야. 기소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부정되기 때문에 지금 그건 기소를 못할 것이라고 내가 예언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예언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우리 예언자께서 일전에 얘기하셨던 건 실제 돈의 애초부터 청장님 말씀하신 건 이 사건은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은 깔끔하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아직 등장하지 않은 애초에 그 자금을 구성했던 회사들도 이제 슬슬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이제 이게 이래야 된 거죠. 이 사건을 전체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네.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가 와가지고 네. 불법으로 지금 이제 그게 부산저축은행도 차명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에서 정말 그 사업을 할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을 내세워서 부산저축은행이 돈을 그쪽에다가 PF를 이렇게 줬다. 이렇게 지금 봐서 사실상 그 부산저축은행 거라고 이제 네. 부산저축은행의 회장 거라고 보는 것이 맞는 네. 거죠. 그렇게 해서 지주 작업을 해서 땅을 먼저 확보를 했다는 네. 겁니까? 땅이 확보가 안 돼 있으면 거기서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성남 도시개발공사나 아니면 남욱이라는 이 사람들이 하든 누가 하든 간에 공동으로 하든 단독으로 하든 땅이 없는데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 땅 공동으로 한다고 하는 순간에는 그 땅을 확보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네. 같이 이제 이 사람들은 땅을 확보해 놓은 사람들이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들 들어오는 거고 인허가 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잖아요. 네. 그 핵심은 땅 지주 작업하는 거 하고 인허가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 하나 갖다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시드머니라고 해서 네네. 이 모든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뭐 설계도도 해야 되고 사람들도 구성해 가지고 해야 되고
그 인허가 자금 동안 한 몇 년이 걸리잖아요. 네. 그 걸리는 동안에 드는 자금, 네. 그걸 이제 에쿼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네. 그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에쿼티가 갖추어져야 은행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그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뭐 해야 네, 된다면 그래야 투자자가 들어오는 거죠. 네. 건설업체가 공사하려면 건설업체한테 공사비를 줘야 되고 네. 그거를 해주는 은행이 있어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그 은행을 이제 성남시에서 공개 입찰을 시킨 것 같아요. 네. 경쟁을 시켰는데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부산저축은행은 그 이강길이하고 조우영이하고 시세본 쪽에서 이제 땅을 확보하는데 돈. 네. 그다음 성남시는 들어왔으니까 성도시 인허가를 들어와서 했고. 인허가를 하는 건 네.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드머니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뭐 미천 같은 게 필요했던 그렇죠. 거죠. 네. 그 미천이 어디서 들어왔냐? 키넨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들어왔어요. 네네. 그리고 키넨 파트너스를 따라 들어가 보니까 최태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속돼 있고 네. 여동생 최기원으로부터 돈이 나오죠. 네. 들어와가지고 그게 다시 하천대유라는 데로 들어와가지고 이 사업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 사업은 그럼 누구 거냐 이게 이제 되는 거죠. 이 전체 이 대장동을 개발하는 사업이 과연 누구의 소유냐? 소유냐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유를 보면은 돈 되는 사람이 소유자일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지주 작업했는 사람이 소유자일 수도 있고 네. 인허가를 해준 사람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될 수는 없죠. 없죠. 자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이게 누구 거냐인데 우리가 정영학 녹취록과 회계 장부를 제가 다 봤잖아요. 네. 그 녹취록을 본 결론은 이 남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불법으로 부산저축은행 돈이기 때문에 중간에 수사를 받으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원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부산저축은행 돈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부산저축은행이 부도가 나면서 그 돈을 공적 자금을 대 가지고 돈을 예금 다 담보를 물어주잖아요. 해줬으니까. 네. 그 돈은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니까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네. 그럼 이제 그 사업권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를 검찰이 숨겨준 거잖아요. 네. 그걸 부산저축은행에서 다 찾아가 버렸으면은 이게 사업이 안 사업 되는 거예요. 자체가 땅을 애초에 땅을 못 사니까. 못 그렇죠? 사니까. 네네. 근데 그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줬는 가지고 남욱이라는 사가 그걸 계속 해왔고 네. 그다음에 그 돈을 대는 SK 쪽에서 돈을 댄 키넨 파트너스 쪽에서 돈을 댔는데 네. 그럼 그 돈 댔다가 나중에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또 안 찾아가. 그러니까 날 주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시 또 600억이라는 돈을 이제 앞에는 땅 작업하는 데도 갖고 네. 뒤에는 그 5개 블록 중에서 2개 블록을 분양- SK가 사업권을 가지고 네. 사업을 해요. 네. 거기에 600억을 투자를 한다고. 네. 그 6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900 얼마를 또 가져가도록 네. 돼 있어요. 남는 돈이 한 400억 그 예상 금액이 한 800억이 남는 걸로 잡아놨더라고. 그게 정영학 녹취록에 다 나오는.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 사업은 누구 거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천화동인 1호부터 7호 사이에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 거로 돼 있는 거야. 네. 근데 이 김만배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기자. 그냥 기자고 네. 이 사건은 이제 검찰에서 막 사건이 수사를 하니까 그 수사를 무마하는 그 브로커로 지금 그렇죠. 그렇죠. 고용된 사람이라고. 네네네.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주인으로 등장해 있어.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유동규에 일부 들어 있었고 네. 그게 내 거가 아닌 걸 다 알아. 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럼 유동규도 김만배가 원래 주인이 아니고 그 뒤에 누군가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지. 네. 그럼 김만배도 아니고 유동규도 아니고 네. 그 돈을 대는 사람 것이 아닐까라는 게 제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이죠. 추론인 거죠. 왜냐하면 돈을 대고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 나머지 지금 본인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돈 된 적도 없고 돈도 없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김만배는 그거 말고 2호, 3호에 한 100억 정도씩 한 네. 200억이 자기 처와 누나 이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두 개를 김만배 거라고 본다면 이거는 그 앞에 있는 건 딴 사람이 있다고 1호는 딴 사람 거다. 1호는 네. 이름만 김만배로 돼 있지만 이거는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실제는 그 중에서 일부는 유동규 거라고 하고 유동규한테 주기로 했던 돈이 계산이 되는 걸로 네. 봐서는 유동규가 일부 있다고 보고 네. 그러면 그 유동규 말고
딴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로 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 천화동인 1호에서 돈이 나간 게 50억 클럽들 이야기 있잖아요. 네. 50억 클럽들하고 일부 뭐 그 시의회 의장하고 뭐 시의원하고 일부한테 갖는 돈들 합해서 이 모든 것을 나가는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소유주를 밝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은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최순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뜬금없이 갑자기 최순실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최순실 이야기는 제가 한 3년 그렇죠. 저는 이제 모르는 척. 2년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안인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나오기 막 시작하는 나오기 거죠.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최순실이가 뭘 해줬냐? 지금 나오는 게 하나은행이 건소시엄으로 들어와서 허방건설의 작업으로 인해가 깨질 뻔한 것을 네. 최순실이가 잡아줬다. 뭐 지금 이제 뭐 이경재가 뭐 중간에 브로커를 해서 최순실을 소개했다 뭐 이런 보도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래 되는 일이 아니다. 네. 그죠? 이게 그런데 지금 그게 우리가 의심했던 거는 각 상도한테 50억을 줄 때 무슨 명목으로 줬느냐라고 네. 했는데 거기서 검찰이 걸어놓은 게 하나은행 깨지는 거를 막아주는 게 각 상도다. 네.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각 상도는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죠? 각 상도는 하나은행 만난 적도 없고. 하나은행 만남도 네. 없고 하니까 나는 아무 관계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은행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네. 김만배는 다른 또 그 언론사 그 노조위원장이 했던 사람하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네.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내가 직접 최순실한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순실이가 도와줬어라고 네네네네. 이야기해. 자, 그럼 그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각 상도하고 최순실하고는 또 가깝다는. 그렇죠. 민정수석 추천도 최순실 쪽에서 했으니까. 각 상도가 처음에 민정수석으로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없는 군번이었는데 네. 들어가도록 해준 사람이 최순실로 지금 네네네.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각 상도에 하고 최순실과 관계를 유추해 보면 네. 하나은행도 그런 경로를 통해서 왔다면 그 최순실을 이야기 안 하면은 그 사이가 끊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각 상도는 지금 무죄로 나왔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자, 그럼 최순실은 왜 갑자기 또 등장을 했을까? 그 문제까지 가야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50억 클럽도 안 하고, 네. 그럼 부산저축은행 그 과정들이 하나도 안 드러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최순실까지 가는 그 과정도 지금 안 드러나고, 지금 이 대장동 이야기는 이 프레임을 이재명한테로 전혀 관계없는 이재명한테로 씌워놓고 실제로 가야 될 부분은 지금 아직 한 80~90%가 전혀 안 밝혀졌다. 네. 근데 이 뒷부분 80~90%를 밝히는 작업을 이제부터라도 해야 된다. 이재명 저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번 기소가 네. 이재명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는 그런 그 기소라고 봐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기소가 그렇게 될 거다. 이재명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구나. 네. 이런 것이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왜 지금 제가 의문 제기했던 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로 다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 이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점점 더 설명되는 커지는 것 같아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등장하지 않았던 SK도 등장해야 될 거고, 그럼 최순실은 왜 개입했고, 왜 SK는 그 금전적인 이득은 그렇게 크고 보이지 않은데 무엇 때문에 SK가 그러면 이 사업에 동참하게 됐는지에 대한 금전적인 이익이 큰 게 아니라 금전적인 이익을 손해를 보면서 그러니까요. 그럼 다른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시사부로의 안원구 프로젝트를 보시면 이미 자세하게 SK랑 관련된 얘기가 한 2년 됐죠, 횟수로는 벌써. 2년 넘었지. 네네. 그래서 제가 현재 돌아가는 사안들을 보면서 시사 예언자다. 시사 예언자 안원구 청장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언을 하실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시사를 우리가 하려면 한 2~3년 정도는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참 답답한 시기입니다. 뭐 한일 관계도 참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고 대통령도 미치미치한 것 같고 뭐 세상이 마치 우리를 다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라고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같이 버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원구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찾아뵙고요. 안원구TV는 여전히 똑같이 내일 저녁 7시 30분에 라이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